support Hong Kong! We support Hong Kong! 시민의 신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국내 학생들의 해충을 서서 들고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 홍콩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홍콩 분들에게 연대를 보내고 싶어서 이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발표자분이 직접 발표를 하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먼저 볼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홍콩노총의 건설노조의 활동가이신 람슈메이 동지가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본 후에 노동자연대 기자이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신 김영익 기자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을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람슈메이 씨는 홍콩 공설노조 활동가신데 이번에 11월 9일 날 그 한국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12월 9일 날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그 노동자대회 집회에 가셔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0만 명이 모이셨어요. 10만 명 앞에서 홍콩 상황을 설명하셨던 거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말로는 민주노총 위원장 연설보다 더 집중했대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노동자 10만 명이 홍콩 상황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분의 연설을 듣고 관심을 가졌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지금 뭐 대자보가 뜯기네 마네 하지만 고려대학교에서 그러나 전체 한국 사회, 특히나 그 중에서 노동자들이나 평범한 청년 학생들 수준에서는 지금 바다 건너 홍콩에서 벌어진 일에 많은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대체로 그것을 지지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이 토론을 임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홍콩 운동은 우리에게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영감을 주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2016년, 17년 그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헬림 운동을 우리도 해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그것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 운동에 대해서 더 잘 공감하고 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홍콩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면 싸우는지 또는 항쟁의 구조 경험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많은 홍콩 학생분들 계셔서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좀 이따가 토론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경험을 잘 얘기해 주시거나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위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대신에 좀 다른 각도에서 홍콩 민주항쟁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요거는 아실 거예요.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홍콩 대학가 상황입니다. 경찰이 홍콩 중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 진입해서 거기 학생들과 싸우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것도 계속 진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한 대학에서는 하루에만 체류탄 1000발을 쐈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80년대 대학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건국대에서 소위 애학트론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건국대에 있는 모임 학생 활동가들을 전부 다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잡겠다고 들어와서 약 2000명을 통째로 구속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6년에 벌어졌고요. 또 86년에 그 2000명을 한꺼번에 구속시킨 건국 이래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단일 구속자 나온 사건인데 그러나 87년 항쟁은 그것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압받는 상황이 곧 패배로 간다. 탄압 속에서 패배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 건 전혀 결정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홍콩 민주항쟁을 보면서 87년 한국의 1987년 6월 항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과 비교도 많이 하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해보죠. 직선제 요구 같은 객선제 요구, 보통선거 쟁취라고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성 때문에도 관심을 갖고 또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이긴 하지만 여러 비극적 사례들도 한국의 87년 상황과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상을 하죠.
1987년 한국에서도 경찰의 탄압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예, 1987년 서울 상황이 보시는 거예요. 100만 명이 모였던 모습인데요. 홍콩에서는 좀 적게 느껴지시죠? 200만 명 모여. 혹독한 독재 정권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하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그 유명한 사진이죠. 연세대 정문 앞에서 경찰에 쏜 체류탄에 맞아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그 자리에서 이제 피격됐고 며칠 안 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사망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87년 당시에. 이 사건은 부산에서 일어난 1987년 6월 18일경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부산에 살고 있는 이태춘 씨라고 하는 평범한 노동자가 서면 근처에 시위에 참가했다가 민주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쏜 체류탄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뿌려진 신문이에요. 부산 현지에서 뿌려진 호의 신문인데 유인물인데 체류탄에 직경을 맞고 죽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체류탄을 피해서 고가도로에서 뛰어가던 중에 고가도로에서 추락해서 사망하신 분입니다. 홍콩에서 어떤 사례가 하나 떠오르시죠? 28세였고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홍콩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고가 주차장에서 경찰 체류탄을 피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아직도 이 죽음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다고 하는데 명백한 거는 정부가 죽인 거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걸 떠올리는 것이기도 하죠. 민주주의는 이런 희생을 민주주의 쟁취 과정은 이런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행히도 안타깝게도요. 흔히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는 기존의 권력자, 힘을 가진 자들, 사회 상층부 사람들이 결단해서 하사하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그 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인민의 지배, 민중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자, 청년 등 평범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지 않고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 점이 한국인들 자신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홍콩에서의 투쟁에서도 우리 계속 배우고 확인하고 있지 않나 싶죠. 여기서 근데 1987년 한국의 얘기를 하는 김에 당시의 상황을 좀 시야를 확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얘기 좀 도움이 되긴 해서요. 자, 흔히들 이제 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정적 사건, 이벤트를 얘기할 때 그 나라 안의 사정만을 보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좀 더 그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세계적 맥락이 어땠는지 같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시 1980년대는 그 전 세계에서 벌어진 거대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국가 단위의 어떤 통제적 경제에서 국가 자본주의에서 세계화, 이른바 세계화, 각국 경제가 통합되는 경향,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자유주의 불리는 그런 신시장 개혁, 이것이 유력해진 상황이었어요. 이런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각 국민 경제는 경쟁력을 잃어버릴 판이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한국도 엄청난 국가 통제 경제였거든요.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를 가리켜서 동북권 바깥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경제다. 이거 할 정도였습니다. 그건 이제 서구 경제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지배층 내에서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각축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당대의 비슷한 국가 자본주의 하에서도 하의 나라들에서 그런 갈등들이 등장하고 있었고요. 그런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었고 이런 변화와 모순을 배경으로 해서 비슷한 시기에 세계 여러 곳에서 정치적 급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87년, 한국의 87년. 이미 1987년 1년 전인 1986년에 필리핀에서 독재자 마르코스가 피플 파워, 대중 항쟁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대중이 승리한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한국의 독재자 전두환이 이것을 보도를 통제했어요. 필리핀 소식이 알려진 거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알 사람 다 알고 저런 격변이 벌어진 거죠. 갑작스럽게 필리핀에서 알고는 이런 말이 이미 한국에 돌았던 겁니다. 우리도 필리핀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미 한 게 87년으로 한국에서 87년 6월 항쟁으로 가는 한 흐름, 한 배경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1987년 한국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2년 후인 1989년에 바로 서해 바다 건너 중국에서 비슷한 저항이 터집니다. 바로 89년天安문 항쟁입니다. 냉전 때였기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동서양진형의 사회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다. 여기는 자본주의, 저기는 사회주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연관성에 주목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냉정해 보면 중국도 엄청난 국가 통제 이데올로기를 떠나면 여기도 소수의 권력자들이 생산과 둘을 다 통제하는 사회였고 하나의 거대한 국가 통제 경제였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여기도 76년 이후로 거대한 시장개혁 개방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어서 모순이 증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지배 분파들끼리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었고 그걸 배경으로 터진 게天安문 항쟁입니다. 이런 유사성을 주목한 사람들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89년天安문 항쟁을 중국은 탱크로 짓밟아버렸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그해 바로 이 물결은 동유럽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89년에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이 각국에서 확산됐고 폴란드, 헝가리 등을 시작을 해서 동도 그래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정치적 민주주의 물결이 그 동유럽 일대를 휩쓰게 된 겁니다. 연쇄적으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 혁명의 절정은 그해 12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가 대중에 의해서 끌어내려져서 처형되는 기관총 벌집이 되는 그런 일로 결정이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저항의 물결 속에서 각국의 투쟁 양상과 결과는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것만의 나름의 사정이 특별한 사정 같은 게 결부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투쟁의 결과가 다 달랐어요. 어디는 패배했고 어디는 어중간한 승리 쟁취했고 어디는 상당히 앞서 나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곳곳에 저항이 일어났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뭔가 공통점,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함축하죠. 즉 우리는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 하에 살고 있다는 것. 즉 국경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로 통합된 세계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어느 한 곳에서 청년과 학생과 노동자들이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비단 그것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곳 사는 즉 홍콩의 투쟁의 운명은 바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운명과 우리 자신의 투쟁에도 직관적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에 사는 우리 그리고 홍콩에 싸우는 그들이 서로 관심 갖고 투쟁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것은 저는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무슨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식의 미덕 같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스스로 혁명을 만들어내는 사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썼는데요. 그 공산당 선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주아지, 즉 자본가는 생산도구를 끊임없이 변혁하지 않고서는 따라서 생산관계와 더 나아가 사회관계 전반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간 얘기 좀 빗나가자면 만약 마르크스가 다시 살아나서 홍콩에 간다면 또는 중국의 광저우에 간다면 거기 둘러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말한 사회주의가 아닌데? 뭐야? 길레는 독재랑 똑같잖아 라고 하면서 아마 홍콩 시위를 편들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억울함도 덜어주면서 마르크스 얘기를 할게요. 오늘날 이 얘기가 이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을 강조한 이명이 뭐냐면 쉽게 풀면 이겁니다. 자본주의는 워낙 자본 간의 경쟁이 극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빠르게 바뀝니다. 하나의 산업이 금방 지고요. 또 다른 산업이 뜨는 게 자본주의 경제는 비일비재하죠. 즉 경제는 빠르게 바뀌고 이 때문에 기존의 사회관계는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봉건제 사회 때는 어제와 내일 똑같아요. 오늘 똑같고요.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모레 똑같을 거고요. 일주일도 똑같을 거고요. 내 자식도 나처럼 똑같이 살다 죽을 거예요. 봉건제는 그랬는데 자본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 변화 속도 엄청 빠르고 기존의 사회관계, 도덕, 가치가 이런 게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변하는 게 우리가 사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특유의 그 모순 때문에 주기적인 경제 위기, 지금 우리가 겪은 그 위기들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피할 도리가 없죠. 또한 막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고 말했어요. 즉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회 안에서 자본과 노동자들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계급투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잘나간 듯한 사회에서 어느 날 마르크스의 비유를 빌리자면 지하에서 불쑥 지하에서 불쑥 땅으로 나오는 늙은 두더지 같은 즉 혁명이 일어나고 한다는 거죠. 늙은 두더지에 비유했어요. 마르크스는 혁명을. 어느 날 갑자기 쑥 튀어나옵니다. 2008년 이후의 세계도 그랬어요. 약간 좀 근래 사회로 돌아옵시다. 2008년 9년 세계 경제는 아시다시피 대위기 맞았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한 기점이었죠. 사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경제는 그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또다시 추락할 판입니다. 저는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위기와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결합된 저항이 세계 곳곳에서 폭발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 한국에서는 세계경제 위기가 복격하기 전에 한반도식 촛불운동이 났습니다. 광우병 촛불이라고 명명된 저항이었어요. 저도 이때 있었습니다. 추억됐나요? 발단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였습니다. 그게 발단이었어요. 그걸 반대하는 게 발단이었는데 사실은 민영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그것을 밀어붙일 새 우파 정부에 대한 반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2008년 당시에 한국의 광우병 촛불은 광장점거 운동 형태로 벌어졌습니다. 아큐파이였습니다. 시청 광장을 점거하는 버틴 운동이었어요. 이때 저도 이때 있었는데요. 워터캐넌 물대포 이때는 엄청 많았거든요. 잘 기억나시죠? 네. 그때 5월이어서 좀 추웠어요.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저희가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쏴라. 온수를 쏴라. 돈이 아까운지 그건 진짜 안 하더라고요. 홍콩에서도 좀 워터캐논 문제 나온다고 해서 한번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 광장점거 운동 형태가 한국에서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세계 여러 곳에서 광장점거 운동이 이 세계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벌어졌어요. 바로 스페인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에서도 신타그마 광장에서 대규모 비슷한 시기에 광장점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점거 운동의 절정은 바로 2012년 아랍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벌어진 이 광장점거예요. 이 혁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큐파이 운동이 있었긴 했는데요. 이때 저항의 절정은 중동 아랍혁명이었는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라크 전쟁 같은 제국주의 전쟁과 점령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경제위기의 부담을 대중에게 전가하려는 일체의 시도 이 모든 것과 연결된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 모두가 하나가 돼서 폭발한 게 2012년 아랍혁명이었고 이렇게 광장을 지키면서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아랍 지역 곳곳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독재 정권을 타도했죠. 근데 저는 홍콩에서 일어났던 2014년 우산운동도
이런 흐름의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의 발달은 직선제 문제긴 했어요.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제 선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중국 중앙정부가 뒤집어버렸죠. 이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그 사회의 심층적인 모순과 문제가 어쨌든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홍콩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자유주의 개혁이 매우 앞서나간 곳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더 잘하실 거예요. 1990년대 당시 영국 식민당국은 97년 홍콩 반환 직전까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많이 실시했어요. 그래서 1910년대에 제공했던 사회개혁 프로그램들을 이때 대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에서는 97년 반환을 전후로 해서 진위계 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홍콩 진위계 수를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게 수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커지는 건데 97년 전후 상황, 이 90년대 때 치솟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수치가. 현재 홍콩 진위계 수는 0.5가 넘습니다. 이 0.5가 얼마나 심각한 거지? 하고 궁금해서 제가 저희 노동자연대 신문에 경기 담당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진위계수 0.5 이상이면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놀라시면서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한국, 미국같이 불평등이 심한 그곳에서도 진위계수 0.3대인데 0.5인데 어디냐? 홍콩인데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참고로 이 정도의 수치는 중국 본토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데 이때 반환받은 중국 당국은 이 신자유 정책 거의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대자본가들과 손잡고 그 오히려 밀어붙였어요. 왜냐? 시장 친화적이고 개방된 홍콩 경제가 중국 자본들에게 득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민영기업, 공영기업 모두에게 다 득이 됐어요. 그의 대가를 홍콩에서는 노동자 청년들이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앙등,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등등. 람슈메이 씨가 한국에 와서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지금 홍콩에는 법정 노동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저임금제는 2010년 무렵이나 도입됐고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는 있는데 파업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만 파업이 가능하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근데 바로 이런 홍콩 증권시장에 중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상장돼 있습니다. 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홍콩 해외 투자 60%가 중국 본토 자본들입니다. 이런 점만 봐도 중국이 자신들이 표방한 사회주의에 아무 상관없음을 알 수 있죠. 홍콩 자본가들과 아무런 모순 없이 홍콩의 시장 경제 아무런 모순 없이 지난 20년 넘게 공존하고 서로 연대를 맺어왔다. 이 점만으로도 오늘날 중국의 자본주의 성격과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고도의 자치를 홍콩에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 안 지켜준 거 다들 아시잖아요. 홍콩의 민주적 관리를 제약하려고 계속 시도해왔습니다. 제가 홍콩 운동에 대해 관심 갖게 된 첫 계기가 언제였냐면 2003년이에요. 네, 제 나이가 슬슬 밝혀지는데요. 2003년에 기본법 23조의 국가보안법을 삽입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운운하면서 그때 홍콩 대중 50만 명이 참가한 대중장어 이를 막아내야 했죠. 이때부터 제가 좀 홍콩의 운동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네. 천천히 하라네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정치적 시민적 권리 제약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바로 2012년에 애국주의 교육을 이제 강요하려는 시도도 이때 그런 시도의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죠. 홍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2014년 우산운동은 홍콩의 정치 경제 중심을 장기간 점거하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탄압에 대해서도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는 반란이었어요. 그리고 이 투쟁으로 저는 홍콩에서 새롭게 급진하는 세대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람슈메 씨도 그 중에 한 분이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홍콩 대학가에서 이제 노동운동에 주목하는 소수 학생도 생겨났고, 그래서 남슈메이 씨도 대학가에서 그런 동아리를 만들면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흐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새롭게 급진한 한 세대가 탄생했다는 점은 저만의 관측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경험과 의식의 발전이 저는 올해 송환법 전국에서 반송중 전국에서 더 거대하고 강력한 투쟁이 지금 벌어지는데 중요한 자양분됐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 시가 현재 바로 오늘 홍콩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서 여러 비슷한 반란, 여러 다양한 태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그거는 큰 노력 안 돼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뉴스 틀어보시면 아시죠. 일간지 국제면만 뒤져봐도 뭐야 세계국 난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을 정도 상황입니다. 즉 세계적 위기가 다시금 세계적 반란을 촉진하는 상황입니다. 5개월 전에 홍콩에서 처음에 항쟁이 분출할 때만 해도 저는 이 점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분명해진 것 같아요. 칠레. 지금은 오늘날 칠레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단, 아프리카 수단에서 혁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알제리, 레바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카탈루냐 이 등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제3세계나 신흥국에서 벌어진 상황만 아닙니다. 즉 바로 올해 초에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운동이 있었고 이건 여전히 그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GM 노동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파업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게 벌어질까? 다시금 바로 앞서 말했던 2008년 세계경제 이후에 벌어졌던 저항들이 그 나름의 과제를 충분히 쟁취하지 못한 것과 관련했다고 생각해요. 2014년 우산운동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또 다른 싸움이 전개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다시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마저도 요새 심상치 않다고 그러고 세계 경제를 회복시켰던 2008년 당시에 중국 경제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심상치 않다고 하고 내년에 그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고 떨어질 겁니다. 이런 배경은 사회 꼭대기, 사회 상층부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최근 투쟁은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게 특징이 하나입니다. 부패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죠. 이런 정서를 읽을 수 있는 거는 영화 조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뭐냐, 왜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고 있나 지금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홍콩에서의 저항도 주로 정치적 민주주의 요구들이 전면에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불평등과 고통이 완화되길 바라는 광범한 대중적 바람도 전 깔려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회의 진정한 권력을 쥔 사람들은 이런 바람에 조금이라도 양보할 여유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중국 사정을 좀 볼까요? 방금 중국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점은 지금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장률 둔화를 배경으로 해서 사회 전반에서 중국 사회 전반에서 대중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감지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노동자, 농민만이 아니라 소수민족들에 대한 그 불만도 중국 사회에 소외됐던 사회 세력들이 전부 다 불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억누르려고 시진핑 정부는 지속적으로 탄압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혹심하다는 것은 국제뉴스 보시면 다들 아시죠. 뿐만 아니라 중국 곳곳에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탄압받고 있는데 그 탄압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그 노동자연대에서 미기도 져주고 해야겠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최근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도 하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칠레, 카탈루니아, 수단에서 총파업이 벌어졌고 아까 람시멘 씨도 얘기했지만 홍콩에서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점이 중요하고 저는 더 전진시켜서 애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투쟁과 노동자들 투쟁이 만나야 한다. 흔히 다시 87년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1987년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 운동이라고, 중산층 저항이라고 묘사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근데 물론 한국의 87년 6월 항쟁은 정말 국민적 저항이었어요. 각계각층이 다 모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들이 거대하게 참가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보면 항쟁 후반부로 갈수록 노동자 밀집 지역, 주로 공단 지역 등 지방 도시들에서는 노동자들이 아예 그냥 시위를 주도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6월에 이 한국의 민주주의 항쟁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은 점차 자신감 갖게 됩니다. 독재 정권이 물러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얻은 자신감을 자신의 작업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1987년 7월과 8월에 1년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각지에서 파업이 벌어졌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이때 우후죽순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 운동에도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87년 6월에 독재 정권이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그 대통령이 퇴진한 게 아니었어요. 7월, 8월에.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이 7, 8월의 노동자 대투쟁 때문에 이 독재 정권이 직선제 약속을 깨고 반격할 여지를 없애줬습니다. 이 저항이. 그래서 결국 12월에 청구해야 했죠. 즉 1987년에 한국에서는 정치투쟁과 노동자들의 이 산업투쟁, 경제투쟁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던 경험을 했던 겁니다. 저는 홍콩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투쟁이 좀 더 정치적으로 급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들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단지 홍콩만이 아니라 본토 노동자 대중 향해서도 메시지가 던져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독립 요구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본토 노동자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적을 향해 싸우고 있다. 그래서 같이 일어서자라고 설득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홍콩의 운명에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이 홍콩 운동에서도 정치적 민주 요구 외에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와 투쟁이 결합된다고 보고요. 그 가능성은 저는 홍콩 같은 데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근본 대안을 추구하는 이 체제의 근본에 도전하는 새로운 좌파, 새로운 혁명적 정치가 홍콩에서도 한국에서도 등장하고 강화되기를 바라고 그런 데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길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시간으로 돌릴 테니까 같이 토론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되게 고맙고요.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홍콩에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한국 사람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서 되게 감동스럽고 저 개인 생각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각에 지금 현재 홍콩은 어떤 상황이면 좀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솔직히 지금 저도 마스크 쓰고 있고 말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외국에 있는 홍콩 사람도 그렇고 현지에 지금 홍콩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무서운 분위기에 빠지고 있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심지어 학교도 못 가요. 이런 심각한 환경에 있는데 홍콩인도 우리 이런 분위기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되게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똑같이 홍콩 사람인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대학교에 이렇게 막 출입하는 많이 쏟아지는 거 제 개인 생각에는 미래 그리고 지식 분자에 대한 좀 공격인데 약간 좀 옛날 중국의 문화 대학면명? 예, 약간 이런 상황이 되게 비슷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 지금 대학교 다니는 사람 우리의 미래고 또 힘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홍콩에 중국에 되는 과정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빨리 없애려고 지금 이렇게 막 공격하고 체포하고 왜냐면 한 번 체포하면 10년 동안 감옥 갇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국화 되기 위해서 지금 미리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없애버리려고 또는 앞으로 더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 우리의 진짜 미래들 더 말 못하게 하는 행동이라서 너무 수치스럽고 또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는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큰 용기내서 발언해주시는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그 토론 내용들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일부 몇몇 분들은 자꾸 중국인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 그리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과연 옳은 시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중국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도 계속 바뀌고 있고 바뀔 거고 바뀌는 상황에서 그 민중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항하고 저항하느냐 그런 투쟁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야 그 민족주의에 갇혀 있어라고 함부로 단정지으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코 한족 민족주의가 그 계급의식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그 발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모순들이 심각해지면 그 중국에서도 투쟁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위치시키기보다는 진짜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그런 거를 같이 보고 그리고 그들 간에 어떻게 연대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토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중학생이고요. 아까 전에 그 고파스에서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잡게 됐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한국의 예시를 들자면은 한국에서는 뭐 4.19 혁명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이어졌는데 그 과거에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민중들이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나요? 아니죠. 군부 독재 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자유라는 게 무엇이고 평등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체험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내가 이거를 교육으로서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으로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너무 암만 일을 해도 그 내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생활 환경이 있다. 이런 거에서 스스로 각성을 해서 그런 민주적 요구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집단화되고 그게 혁명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국 본토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방금 발언해주신 분의 의견을 저도 좀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First, lots of you ask how do we change the Chinese thinking. I think I don't care whether should we change Chinese thinking. I would appreciate if any Chinese support us, but I don't care if they don't support us because this is our fight. And at the very beginning, we just want to stop a law that we think it does not fit with the rule of law that we very treasure. So we just want to stop the extradition law. We just want to, at the beginning, it was just about to stop an unjust law, but not about anti-China. But then the police was very brutal, and a lot of people are hurt, and some are dying. So now we need more, we need justice. 呢啲掌聲唔應該俾我，應該俾喺香港嘅我嘅同學、我嘅老師，因為佢哋喺前線抗爭、做記者同埋調停。我唔知道在場嘅韓國學生有冇想像過有警察進入你嘅校園？但係呢件事確切咁樣發生喺我自己就讀嘅學校入面。老實講，我想放棄我而家 exchange 緊嘅學業，我還翻嗰28000蚊嘅 scholarship 俾中大，我想即刻翻屋企。唔選擇戴口罩或者係點樣，因為我知道喺屋企嘅人，我嘅同學佢哋比我冒緊更大嘅險，而我只係做緊一件好簡單嘅事。好多人問話大家可以點樣幫手？好簡單，第一，我哋需要你哋永遠記住，香港人需要幫助。如果可以嘅話，好多香港嘅學生佢哋依家因為要抗爭，佢哋冇錢食飯，冇屋企返。我哋需要物資，我哋都需要錢。亦希望在場嘅外國人、韓國人，如果請你哋，我知道你哋好關心呢一個事件，而如果可以嘅話，請你哋都同你哋身邊嘅人講，影響佢哋，令佢哋都關心呢個事件。香港人唔會放棄，請大家繼續支持我哋。我觉得我的问题可能会比你们更严重吧，不在马斯克的话。然后我觉得现在很多像我们大陆人啊，他们其实根本就不知道香港发生了什么，所以我觉得，然后我今天反正，我就觉得吧，你们有的时候，我觉得你们香港因为只有700万人，它还是很少的一部分。我觉得很多时候你们应该多去
尽量努力让大家了解到底你们在做什么，你们在发生什么，而不是自己去独立的奋斗。其实，因为你看中国人口17亿，所以很多时候你们在网上看到的那些抵触你们的那些舆论呀，它不一定是这些绝大部分人的思想。像我这样的能知道什么是5大诉求的人也是有的，不是所有人都觉得你们香港人是什么暴徒啊之类的。所以我觉得，我觉得不应该去这种触及这种民众之间的对立面。我觉得很多时候你们应该把共产党也好，国家和我们普通的大陆人分开。也不是所有人都是像你们网上看到的那些骂香港港独的那些人那么激进的，也不是这样的。而且今天的这个就是我看他们那个发言的韩国人，他今天的 PPT 有一些观点我并不是很认同，因为他上面说了什么，比如法国的黄背心运动啊，包括以前你们香港的这个雨伞运动，我都是知道的，还有韩国他们自己的一些民主运动，但实际上来说，这个情况跟大陆和香港之间的情况并不是很一样，而且差别很大，我觉得。毕竟现在中国跟香港的关系是1国2制，是吧？1国2制，港人治港，高度自治，50年不变，这我也是知道的。所以现在很多中国人、很多大陆人呢，就是觉得，包括我们现在很多都是看的一些剪辑过的内容，被舆论导向的一些内容，他们会觉得你们就是要独立，你们就是要，其实我知道你们要的是民主的制度，但是很多人不知道，他们不知道什么5大诉求，他们只知道你们就要搞独立，你们要有战争。说我现在其实语言组织能力有点乱啊，因为比较紧张。所以我的意思是什么呢？我有一些建议给就是香港的同胞，我是觉得首先你们一定要跟这些暴力跟他们切割开。我知道很多时候，你像几百万人、几十万人上街，总有那么几个人，个别的人会有那种暴力的行径，他们会影响误导所有人对这些事情的看法。而很多时候那些特殊的媒体，他们会用剪辑啊或者各种方式，他们会去，因为这些暴力会让你们。因为我要翻译嘛，所以可能需要说。现在时间就是有点短，所以呢，所以我个人的希望，你们能跟暴力，就是跟他们切割开，不要把这些暴力分子这种印象刻画到所有的香港人身上，我是这样感觉的，其他就没有什么。所以我今天发言的目的是希望香港的朋友们知道，大陆也有我这样的朋友，不是所有的大陆人都是。我马上说完了，不是所有的大陆人都是那种。동영상 보시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라이브로 봤거든요. 혹시 경찰들이 시위자한테 무슨 행동하는지 봤어요? 네, 웃으면서 세상 죽였어요. 근데 그거는 현재 안 하고 저희 라이브로 떡볶이 갔거든요. 지금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전 세계로 제품 수출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담당하는 팀은 홍콩에다가 수출하는 제품 수출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게 제 어제 실제 상황인데 지금 저희 홍콩 시위 상황 때문에 홍콩 매출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사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계속 저희 앞에서 홍콩 사원들 앞에서 나는 이게 진짜 홍콩 시위 주제 너무 웃겨. 진짜 미안하지만 너무 웃겨.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장난 아니고 사람 총 맞았다니까 말씀드렸더니 빵 터진 거예요. 막 웃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감정 조절하고 그냥 말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한국 분들께 홍콩의 진실된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 노동자 독재하자는 거냐 하시는데 저한테요. 네. 안 들려요. 펜앤마이크인가 하시는
쪽에 계신 분이 저보고 노동자 독재하자는 거니? 뭐 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노동자라는 이름 하에 독재하는 사람들과 세력과 중국 공산당, 저기 여기도 있어요. 한반도에도. 저기 평양에 조선노동당, 이런 것과 평범 노동자들의 민주주의 열망은 구분돼야 다릅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랑 아주 주요 외신들의 꽤 중요한 연구로 소개된 게 하나 나왔어요. 노르웨이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전 세계 민주주의화, 민주항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만, 그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세력이 산업노동계급이었다는 거예요. 산업노동자들의 활력과 그 힘이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동력이었다는 전 세계 사례들 다 연구한 거였어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 다 실렸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자. 홍콩도 한국에서도 인구의 다수가 노동계급이에요. 뭐 다 월급 받고 사시지 않으세요? 이제 대학 졸업하시면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자들이고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그 주인될 자격이 있다.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독재자 딸 옹호했던 거나 반성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얘기를 할게요. 마르크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걸 장악하니까. 언론, 출판, 뭐 주요 기업들 다 사회를 지배하잖아요. 사회를 지배한 자들의 자신감에 나온 그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 영향 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민주적 가치가 안 먹힌다, 설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만 될까라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1970년대가 혹독한 독재 정권 시기였습니다. 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박정희가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어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이렇게 모여서요. 토론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학에서 3명만 모여도 경찰이 떴어요. 학교 안에. 80년대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 정권이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1979년에요. 부산 마산에서 바로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그 부산 마산 지역의 노동자 청년들의 저항으로 이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왜? 사람들이 경험해보니까 처음에는 쟤네 말이 맞는 줄 알았거든요. 정부 하는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 경험과 충돌돼. 자유가 없는 게 너무 불편하고 내가 받고 있는 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호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이 모든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싸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 사람들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대중 자신의 싸움과 경험이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누군가 말을 해야 됩니다. 소수지만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당장은 아무 효과 없어 보여요. 박근혜 정부 초기 때 한국에서 막 박근혜 정부 비판하고 폭로할 때 뭐 싸움 났어요? 근데 5년 뒤에 정권 무너지잖아요. 4년, 5년 뒤에. 그런 노력을 중국에서도 홍콩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차이나 같은 것들이 저는 절대 지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원차이나를 믿는 사람들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안정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요, 집단 돌발 사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수치예요. 집단 돌발 사건. 뭐냐면은 무슨 뭐 폭동, 뭐 시위, 뭐 파업 같이 이렇게 그 집단적으로 그렇게 돌발적으로 충돌 벌어지는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걸 다 종류와 무관하게 모으는 수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야, 매년. 중국 정부 발표로 봐도 수만 건, 수십만 건 가니까 어느 순간 중국 정부가 발표하기를 멈췄어요. 그래서 요새는 중국에서 집단 돌발 사건이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걸 발표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지 못해 한 사건 중국 정부가 막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한 중국 학생이 발언하신 것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을 해서 그래요. 그 용기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 그 용기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지지하는데요. 다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쟁과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딴 거는 뭐 앞으로 타자 토론하면 되고요. 저도 여기 다닐 때 그 화염병 영어로 뭐죠? 몰로토프 칵테일이죠. 몰로토프 칵테일 꽂아봤고요. 경찰 상대로 막 꽂아봤고요. 너 죽어라고 꽂아봤고 던져봤고 세파이프 들어봤어요. 여기서는 안 들었고요. 저 연세대학교에서 그 파업 대여를 엄호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해야 했어요. 엄청 두렵습니다. 해봐서 알아요. 덜덜덜 경찰과 그거 들고 대치할 때요. 그 심정은 정말 두려움 그 자체예요. 어프레이드 뭐 두렵다는 나오잖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이 폭력을 하지 않으면 이 대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경찰 폭력에 의해서 이 대열이 무너지고 파괴될 거니까. 그럼 우리 투쟁의 대의는 와야 될 거니까. 계속 이걸 할 수 없게 되니까. 한국에서는 1980년 광주에서 사람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총을 들었어요. 당시 정부는 그 총을 든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해서 폭도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비난과 똑같은 얘기를 1980년에 한국 광주 시민들 상대로 한국 정부가 했어요. 폭도라고. 왜 총을 들었겠습니까? 지키려고. 내 가족, 내가 지지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들, 정의를 지키고자 죽을 거 뻔히 하면서 총 들었어요. 대부분 그 광주 중심지에서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군인들 군합발에 밟혀서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패배했죠. 근데 이제 와서 그들의 투쟁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한국 항쟁의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저도 가끔 힘들 때 되면 꼭 가는 곳이 광주 망월동입니다. 거기 그분들의 희생자 무덤이 있거든요. 우리 역사의 기억, 한국 투쟁의 위대한 기억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거기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렇게 여러분들 꽉씩 울었던 그 한국 청년들, 광주와 함께 싸우지 못했다고 하는 1980년 그 당시에 광주와 함께 싸우지 못했다고 하는 그 미안함을 가졌던 서울과 부산과 각지에 있던 청년과 학생들이 7년 후에 87년 민주항쟁에서 주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때로는 저항하다 보면 폭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들이 더 악한, 더 큰 폭력을 저항하니까.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말로 기억하는데 칼을 휘두를 수는 있어도 그 칼 위에서 지배할 수는 없다. 저들 스스로 지금 무덤을 파는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봐야 됩니다. 저들 스스로 자신의 통치 정당을 스스로 까먹고 있어요.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의 실체를, 자신들의 실체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끝이 당장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사람들은 배운 게 된 겁니다. 정부의 실체를, 이 사회의 실체를, 그 대립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때로는 거대한 승리로 나중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가 표현했던 역사의 복수는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믿으시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거기에 홍콩 학생과 청년들의 그 전진화가 투쟁에 저도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